IM 금융지주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29일 장중 1년 내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오전 9시 54분 기준으로 IM 금융지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4.87% 올라서면서 1만 12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분석들 나옵니다. 에코프레비엠이 29일 장 초반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4분 기준으로 에코프레비엠은 전거래일보다 4,100원 하락한 10만 400원에 거래되면서 3%대의 하락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주가가 29일 강세를 나타냅니다. 시장에서 올해 1분기 실적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전 9시 32분 기준으로 LG 생활건강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7.21% 올라선 3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 5호장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5호장 들어서 그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오늘 일부 정치 테마주에서는 급변동이 나타나면서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실 때는요. 그에 맞는 발빠른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주들은요. 시장에서 또 좋은 흐름들 나타내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다양한 색이 있는 만큼요. 그 색깔에 맞는 전략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케알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케알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함께해 주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가족의 달,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죠. 저희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 국내 여행 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행 관련주, 소비 관련주 지금 바라봐도 괜찮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죠.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종목별로의 흐름들이 플러스권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으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혜영 앵커는 이번 연휴에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좀 쉬고 싶어서 네. 집에 계신다는 얘기죠? 저는 일단 집에 있을 겁니다. 이번 5월에 네. 해외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이 지난해 5월 대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휴가 길기 때문에 많은 그동안 여행을 못 갔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행을 간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맥락점에서 최근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면세 관련주들. 왜냐하면 이 연휴가 국내 흐름에서의 상황에서의 연휴뿐만 아니고 일본의 경우에도 골드위크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노동절 연휴 기간과 맞물려져서 우리 연휴가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객이 많이 나가지만 또 많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 주가가 굉장히 세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움직이는 섹터가 엔터주들이 여행과 관련해서는 크게 밀접도가 높진 않겠지만 한알령이라든가 또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엔터주들도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 그 여행 엔터 여행주들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해외 여행을 통해서 관련한 업종의 주가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하겠죠. 과거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가 지난해 대비해서 여행객이 40% 증가했고 확장되는 국면에서의 흐름이긴 하나 이번 뭐 일주일 열흘 정도의 여행객 증가 규모를 통해서 회사의 매출 부분에서의 절대적인 부분이 확장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그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객이 많이 들어왔을 때 주가는 어디 시점까지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통상 5월 첫째 날, 둘째 날까지의 주가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어지고 이후에는 뭐 시장 상황과 연동해서 일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횡보할 수도 있고요. 흐름의 전환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최근 내에서 면세 관련주, 엔터주, 여행주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시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장이 열리는 날이죠. 그래서 금요일까지 일단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확대시킨 다음에 저는 금요일 정도에서 이익실을 하는 측면으로의 접근은 어떠할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행주나 면세주는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학 측면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간의 침체되었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기업의 어떤 실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인 과정,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해결되는 과정들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보게 되면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매도 시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조금 단기적으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여행주다, 소비주다라고 한다면은 뭐 중국발에 관한 수혜도 조금 받아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예, 그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하지만 그럼에도 항공주들의 주가는 좀 부진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항공주의 주가는 단순하게 그 여행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항공주의 주가 상황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게 되면 유가와 아주 등치된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유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항공주의 주가도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연동된 주가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회복 단계에서의 진행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회복,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항공주도 여기에 뒤따라서 움직이는 과거 주가 패턴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항공주가 일시적인 최근 상황에서 여행 관련 특수로 인해서 주가 상승했을 때는 조금 이익실을 하고 다시 판단해 보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가와 오히려 연동을 해서 항공주는 조금 대응을 잡아봐야 되는군요. 길게 한 20년 동안의 유가 상황과 20년 동안의 대한항공이나 어떤 항공주 주가를 놓고 비교 분석해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의 주가 상황이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네. 이 그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마진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경기 회복 예. 단계에서의 해석 차가 다른데요. 네. 유가가 하락하면 유가가 이제 항공 운임의 30%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안정적으로 유류 그러니까 제트 엔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가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그만큼 물류 이동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항공 편수도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측면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유가 상승과 항공주의 주가는 연동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주가 해석 측면에서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대표님.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게 이 소비 관련주 중에서 중국과의 연관성도 굉장히 높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 잡을 때는 어떤 기업들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 뭐 레포트가 나오긴 했으나 예. LG생활건강의 주가가 오늘 탄력적으로 네.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죠. 중국과의 연동된 흐름을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장의 어떤 숫자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냐면 과거의 중국과 관계 회복
또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을 먼저 타겟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분기, 2분기가 지나서 숫자적 측면에서 진행되는 기업으로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상황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수혜를 우리가 받을 종목을 찾아본다면 역시 과거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국과의 연동을 보이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죠.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또 뭐 콘서트, 케이팝 콘서트 그 이야기 또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요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소비주 쪽, 여행주 쪽으로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기에 어떤 기업이 좀 유망하다라고 보세요? 엔터주가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뭐 엔터주를 깊이 있게 따져보면 뭐 신곡도 발표하고 그동안 휴식기를 가졌던 그 엔터사의 그 소속사 이제 아티스트들이 있죠. 네. 이제 다시 그 도약을 한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겠으나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SM의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오늘 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다소 밀리는 과정에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쉬는 과정은 다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1차로 어떤 경기 회복과 중국과의 관계도에 의한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치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엔터주가 최선호 섹터로 업종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에 관한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우리 시장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은 또 채권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 폭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요. 이거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금 통화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 꽤 오랫동안 시장에 몸 있으셨잖아요. 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하는 강도라든가 또 연속된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조금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하는 강도는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이 정도 규모로 매수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금액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8월부터 국내 주식 시장에서 매도를 한 규모,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한 규모가 대략 한 30조 내외 금액을 지난 8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34조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주식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채권을 매수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채권 매수를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 괴리가 있고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하면 미국채를 사죠. 그쵸. 안전자산은 미국 사지 한국 채권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최근 내에서의 채권 매수의 강도가 세게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시장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할 때 리스크 온과 리스크 오프라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리스크 온이라는 것은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하게 시장에 돈을 담아두고 일단 피해보자. 뭐 경기 방어주라든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또는 기타의 뭐 여러 상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자금 이동을 해놓고 다음 장을 기다리는 것이 리스크온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반대로 리스크 오프라고 하는 상황은 이 시장은 주식을 팔고 다른 대체 상품을 살 필요 없이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또는 이 현금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형태, 외국인 투자자들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형태의 시장을 리스크 오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판단은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요소는 다소 있겠으나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판단해서 현재는 채권에 대한 투자 강도를 높여주고 있지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시 주식으로 넘어올 수 있는 자금의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 체크할 포인트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 들어서 최근 이제 한 12조 굉장히 큰 규모로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 강도는 한 2조 원 정도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 장중한테 7천억, 지금 현재 한 6천억 정도 매수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는 선물 투자자 외국인 자금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음 주 또는 조만간의 흐름에 있어서 시장의 방향 전환을 판단하는 성격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시장은 한국 시장은 여전하게 살아있고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발빠른 매매를 하는 파생 시장에서의 자금은 미리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장에서 지수적 측면, 시장 상황적 측면에서 본다면 의외로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맥락점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서서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과 어떤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렇게 채권 쪽으로 먼저 돈이 들어온 다음에 주식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대표님? 외국인 자금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첫 네. 번째로 판단 기준을 잡는 것은 환율입니다. 아, 주식의 상승, 삼성전자의 업황 개선 이런 부분은 크게 고려치 않습니다. 환율의 상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어떤 방향성을 확정이 되면 외국인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던 환율 환전된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고요. 채권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파생 시장으로 주식을 대용으로 해서 파생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갈 때도 반대 케이스로 나가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나갈 때는 가장 먼저 파생, 선물을 매도하고요.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매도하고 달러를 매도해서 자금을 나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들어올 때도 역순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이 현재 들어오는 자금들의 성격들은 환전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겠죠. 롱텀하게 봤을 때. 그리고 채권에 일시적으로 담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는 주식시장에서의 매도 금액과 채권 시장의 매수 금액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빼가는 것이 아니고 채권 시장에 담아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한 해석의 부분이라고 판단하죠. 그러면은 지금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외국인 그럼요. 입장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들어올 수 있는 있다.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어, 예상하기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변화가 있겠지만 해외 자금, 그러니까 큰 자금들,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사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선택하는 기준의 첫 번째는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리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지수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유럽, 일본이 이제 4월 2일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단계의 지수 흐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라고는 판단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치를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완전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좀 더 해소가 되는 과정들이 진행된다면 이때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전해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듣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의 대기성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챙겨가시면서요.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또 적극적인 투자 전략들 같이 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같이 나눠봤고요. 그럼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사실 이게 어제 굉장히 또 뜨거운 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촉에 관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불신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락가락하는 내용들을 발표했지만 우리가 이제 모건 스탠리가 무슨 발표를 한다라면 집중하는 것이 지난해 8월인가요? 9월에 이제 그 반도체 겨울론을 얘기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이때
22만 원에서부터 계속 내리막의 형태를 보여줬죠. 물론 이 보고서 내용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지만 그때는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 하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은 하락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집중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나온 내용은 겨울보다는 빙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지난해 나왔던 보고서는 좀 맞아 들어갔던 측면이 있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보고서들을 보면 많이 틀렸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맞았던 것만을 기억하죠.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이 났던 종목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손실에 난 종목은 기억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투탑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의 상황이 지수 대비해서 그리고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주가의 반등폭이 가장 잦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7%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준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5%, 7% 정도 반등을 준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에 대비해서 더 큰 폭, 그리고 종목 간의 흐름 또한 이에 대비해서 더 큰 폭의 흐름이 나왔던 반면에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투자되어진 이 반도체 종목에 과연 언제쯤 훈풍이 불고 방향 전환, 상승으로 시도, 전체적인 분위기 개선이 되어질지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저는 타이밍상으로 오늘 또는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에서 반도체 업종의 전체적인 방향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몇 가지 이제 근거를 판단해 드리게 되면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제적 매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주가에서의 상황은 악재 속에서 이제 주가의 상승들이 진행되는데 모건 스탠리 내용도 오히려 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오늘 장에서 또 어제 장에서 뭐 1%대의 하락을 보여주긴 했으나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비교적 강하죠. 네. 어제도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었고 오늘 장에서도 뭐 주가 세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계속 올라가려는 상승 시도의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반도체 투탑을 위시해서 반도체 전체적인 주가의 상승 시점은 저는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상황 하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의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제가 네. 짧게 하나 네. 뭐 길게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재영 앵커가 네. 이제 모두의 에코프로비엠 그 실적 발표 예.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주가 하락과 연동해서 실망스러운 실적이다라는 어떤 분위기, 전체 시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표현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을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는 66%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실적이 좋았던 때가 2023년입니다. 그리고 2024년을 넘어서면서 1분기를 넘어서면서부터 내리막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최근 2분기 연속에서 적자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흑자로 돌았어요. 물론 작지만 이게 꽤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악재가 나오고 시장 평가 부분에서의 상황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 이면에서의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있었구나. 주가가 빠질 때는 항상 나쁜 부분으로만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좋은 부분만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산지 업종도 반도체 못지않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오늘 나온 에코프로비엠과 어떤 이차전지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내용의 부정적인 악재로의 주가 하락을 야기시킬 만한 내용에서의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LG 화학 같은 종목의 주가는 비교적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번 좀 기다려보는 오늘 뭐 악재라고 표현되는 뉴스로 확장성을 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좀 기다려보는 측면으로서 접근해보는 내용으로 판단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돼서 반도체를 해석하면서 제가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도 한번 예, 같이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에코프로비엠이 그 하락폭을 지금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장 초반엔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1.2%가량으로 조금 축소가 된 상황이라서 일단 시장에 충격은 던져졌고 그 시장의 충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실시간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나왔을 때 네. 삼성전자 쪽에 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대표님의 이야기도 좀 종합을 해보자면 그 주가 상승폭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이제 짓눌려 있던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상승 흐름을 판단한 것이고요. 또 디램 가격의 상승, 낸드 가격의 상승이 올해 들어서 한 20% 정도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이 HBM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향 매출 부분에 대한 영향도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또 중국에서 새로운 AI 칩이 나왔다라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주변 상황에서의 여건들을 판단해서 하반기 정도에서는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부분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환경적 측면에서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되는 상황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더 탄력적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좀 확률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럼 못 가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최근 내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엔비디아나 TSMC의 일부 반등 흐름이 나타났어요. 하이닉스는 여기에 못 미치는 반등들이 진행됐거든요. 주가 수준 측면에서 지금의 가격이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의 가격이 지난해 8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 단계에서의 가격 차가 지금 그 등치된 동 수준에서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이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때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반응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부정적,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너무 또 생각이 갇혀 있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제 투자 판단에 관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그 장비주 쪽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쪽은 대응점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장비주가 또 못 가죠. 예, 그래서요. 굉장히 네. 못 가는 건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소재가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재고 출하로의 판단을 합니다. 지금 재고가 얼만큼 남아 있느냐, 출하가 얼만큼 되느냐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을 판단하는 건데 그동안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다는 것은 재고가 계속 쌓이고 출하는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의 상황은 이제 재고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출하 부분은 계속 유지되는 현상 유지를 하는 형태입니다. 재고가 줄었다는 건 가격 인상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가격 인상이 되면서 새로운 수주가 발생한다는 거죠.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면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1차로에 공급되어지고요. 두 번째 소재로 인해서 1차적인 공급이 되어지면 그다음에 장비단에서의 흐름들이 개선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장비단의 종목들은 소재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장비가 움직인다라는 측면. 이게 정공정, 후공정 단에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장비단은 소재가 먼저 움직이고 장비가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차의 문제라고 그렇네요.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은 좀 우리가 더 기다려 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우리 시장 한 줄평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앞서서도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일본, 한국 시장이 4월 2일 이전 단계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은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종목별로의 업종별로의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가장 못 갔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키 맞추기 상황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줄평 제자리 찾아가는 시장 키 맞추기가 진행될 것이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또 제자리 찾아가는 이 시장 속에서 전략들 잘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들 나눴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양시장 계속해서 오늘은 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좀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자동차주 손잡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종목들에서 약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을 대체하는 그 AI 칩을 좀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엔비디아가 간밤에 마이너스 2%대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나홀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준비된 특징주 3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쪽은 한화오션입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오션 지분 일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25년 만에 지분 일부를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오션의 지분은 19.5%에서 15.3%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3%에 대해서도 3%에서 5%씩 장기적으로 전량 매각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번에 처분한 지분 일부는 1,300만 주에 달하고요. 그리고 주당 81,650원으로 계산을 해서 총 매각 규모는 1조 6천억 원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팔았을까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하나오션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1월 대비해서 무려 3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한 만큼 지금이 바로 회수 적기라고 산업은행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IM증권에서는 이 일을 두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 일단 투자 의견을요,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목표 주가는 67,000원에서 9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의 배경은 역시나 1분기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왔기 때문,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9% 말 그대로 폭증을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가 1,800억 원가량이었거든요. 정말 큰 폭으로 상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IM증권에서는 실적 개선세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수주 등 정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은 여전히 많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지금 현 수준의 주가 수준을 고점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석 가능하죠. 뿐만이 아니라 19.5%라는 이 오버행 부담도 주가를 짓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IM증권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매각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면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다시 매수로 재조정할 의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11% 넘게 내림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입니다. 일단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1분기 매출액은 1조 6,979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가량 감소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전망치죠. 전망치가 한 1,300억 원가량이었거든요. 이거보다도 무려 9.5%나 상회하는 좋은 성적표를 내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국가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매출은 1조 1,000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해외 매출 부분에 있어서 5,300억 원가량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가량 늘어났고요. 국가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일본과 북미 시장의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3.2%, 북미는 3.1%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 신호를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살펴보시면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존 채널 내 판매 구조가 아직은 B2C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고객 간의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0%나
폭증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이 판매 구조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이 물론 4%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증권가에서는 중국 업황이 지금 현재 저점을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가 굉장히 좀 부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생활건강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후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15%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LG 생활건강 8% 가깝게 오름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은 IM 금융지주입니다. 일단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의 배경은 숫자가 잘 찍혔기 때문이죠. 1분기 매출 1조 8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량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가량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로 살펴보자면 IM증권이 물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가량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IM뱅크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가량 줄어들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물론 실적을 끌어내렸던 요인들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자 이익은 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순이자 마진이 하락했기 때문이고 순이자 마진이 떨어진 이유는 10월부터 이어졌었던 기준금리가 하락, 그리고 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이자 이익입니다. 6%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관련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끌어내린 것들을 다 상쇄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충당금 전입액입니다. 70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나 급감을 했습니다. 충당금이라는 것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서 준비금 성격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증권가에서는 올해 실적이 사실 기저효과로 인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한 개 분기에서 한 2배 분기 더 빠르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M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가깝게 상승세를 그렸거든요. 오늘로써 12거래일 중에서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다 양봉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이고요. 전력설비 전선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소식이 나왔는데 완전히 전력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가온저선, LS 일렉트릭까지 모두 다 6에서 8%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이오 인식, 생체 인식입니다. SKT 유심 해킹 사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금융사들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안면 인식 등 이런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알체라와 유니온 바이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고요. 시선 AI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치솟았으나 지금 현재는 10%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복제약 업계와 소송에서 모두 다 승리를 했죠. 미국 텍사스 연방 법원이 이로써 GLP-1 복제약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움직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인벤티지렉과 큐라티스 나란히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 블루엠텍 역시도 20% 이상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색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각계 전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주들은 실적주 나름대로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한 테마군들이 그에 맞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전략 잡기가 좀 더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인사이트들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다양한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소화해보고 가겠습니다. 코프로비엠의 실적 발표 어제 자세히 짚어드린 바가 있었죠. 실제로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코프로비엠이 장 초반에 3%의 낙폭을 그려냈지만요. 그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흑자 전환이다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락폭을 조금 축소시키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하이브 실적 발표는 아직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조금 더 숨죽여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흐름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숫자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실적 발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나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발표, 추가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쪽에 가는 실적 발표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해군성 장관 방한 일정이 또 있죠. 이 모멘텀이 사실은 처음 시작에 부각을 받았던 건 아니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본에 가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추가 후속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시나리오를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넥스트마켓에서 나눌 이야기는요. 미국의 해군성 장관 방한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수정에 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나눌 건데요. 오늘 또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관해서 어느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백악관 측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국내 증시와의 영향력들도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해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볼 때마다 조선이다라고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에 관해서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왔는데 지난 20일 이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의 사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해군 함정이 녹슬어 있는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냈고요. 그 사진을 받아 들고서 한국과 또 일본에 관한 방안을 결정지었다라는 시장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 조선 그리고 특히나 MRO 사업에 관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요. 그리고 내일 국내로 오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조선주들의 움직임 어떨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보자면요. 일단 지금 일본 측에 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업과 군사용으로 건조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일본의 조선소에 미군 함선에 관한 정비와 수리를 확충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국 기업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미국의 서해안 조선업에 투자를 해라라는 이야기까지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팩트체크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과 나눴던 그러한 내용들을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일본과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자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에 관한 협력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산 선박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미국 측에서 추가 관세를 때리는 등의 그런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업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MRO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시작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장 해석들 같이 나눠보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해군성 장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기업들을 방문할 건지 이미 시장 참여자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울산과 또 거제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 사진을 한번 발췌를 해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오션의 거제 조선소 사진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조선주의 주가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한 일정에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면 그에 따라서 오늘의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주들은 또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가 항상 프로그램 통해서 이야기 나눴던 건 오히려 기자재 쪽을 바라보라라는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계속되는 이야기 저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추가 주제로 가지고 왔던 게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철폐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요. 자동차 관련주, 나아가서는 부품 관련주들의 흐름까지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쯤 이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자동차 관세에 관한 수정 사항이 있었고 어느 정도 좀 유예하거나 완만하게 합의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해봤었는데요. 그 흐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기 전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골자는 이랬습니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을 일정 이상 가지고 간다면 관세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유예를 하거나 줄어들게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 중복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은요. 완성차에도 관세가 매겨지지만 그 이전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련해서도 관세를 매겨지기도 합니다. 4월 달부터 관세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중복 관세에 한해서는 환급 절차를 마련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 달부터 자동차 부품에 관해서 관세를 매길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유예를 하거나 그 관세에 관한 폭을 줄여내는 방안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품 쪽에도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면 우리가 자동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급감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무마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전과 크게 다를 건 없더라고요. 25%의 관세를 확실하게 줄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중복 관세에 관해서는 환급 절차를 우리가 마련하겠다라는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좋겠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부품 쪽에 관해서는 관세가 조금 유예될 수 있을 가능성들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챙겨드릴게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차와 또 기아차의 주가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최근 저점 이후에 그래도 반등 구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타격이 컸었던 건 사실은 기아차였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직 낙하한 이후에 다시금 시장에서의 조용한 반등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세 25%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한 영향도가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러한 관세 충격을 받아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자동차와 부품 관련주들이 이제는 바닥 구간이다라고 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 나왔습니다. 차트가 좀 말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과연 자동차 관련주 드디어 바닥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시장의 충격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후속 기사들 계속 체크해 보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들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일정과 함께요. 또 시장의 시나리오도 여러분들과 풀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